우리 아빠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나는 지금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낸다. 누가 내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라고 물어본다면 난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말수가 적고 다정한 분이었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한다. 다정하다는 게 꼭 좋은 뜻은 아니었구나. 아버지를 처음 이상하게 느낀 건 9살 무렵이었다. 정확히는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손을 대는 법이 없었다. 항상 정중했고 항상 조용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날이면 따뜻한 차를 내줬고 병원도 함께 갔고 말없이 어깨를 감싸줬다. 겉보기에는 그랬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마치 감정을 통제하는 도구 같았다. 차를 내줄 때 아버지는 늘 정확한 온도의 물을 사용했고 늘 같은 찻잔을 꺼냈고 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민트티만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말할 때 아버지는 조명을 줄였고 집안의 텔레비전 소리를 껐고 가끔은 우리에게 오늘은 엄마랑 얘기하지 말자고 말하곤 했다. 그 모든 건 다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다정함이 무섭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도 점점 말수가 줄었고 점점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됐고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무는 순간이 많아졌다. 난 기억한다. 중학교 1학년 겨울 엄마가 문득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아야, 혹시라도 엄마가 이상해진 것 같거든. 그럴 리 없다는 걸 기억해줘. 그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래,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거야. 그 말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에 남아있다. 그때는 그저 엄마가 요즘 힘든가 보다라고 넘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순간 엄마는 미래의 자신을 믿어줄 유일한 존재로 나를 지목했던 거다.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부자였고 법조계 인맥도 많았고 사업가로서도 성공했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선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다. 가끔 뉴스나 잡지에도 나왔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거나 기부를 하기도 했다. 친구 부모님들도 말했다. 너희 아버지처럼 조용하고 젠틀한 사람이 어딨니? 그 집은 진짜 모범 가정이야. 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식은땀이 났다. 아버지는 외출할 때도 늘 정돈된 옷차림이었고 말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했고 누구와 다투는 걸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웃기게 만든 적이 없었다. 웃어도 웃음이 번지지 않았고 어긋난 농담이라도 하면 아버지는 침묵하거나 미소만 지었다. 우리 가족에겐 자유로운 감정이 없었다. 기뻐도 슬퍼도 말을 아껴야 했다. 난 늘 이상했다. 왜 이 집에서 나만 숨을 크게 쉬는 느낌일까? 왜 엄마는 웃고 있으면서도 입꼬리를 떨고 있었을까? 어머니가 책을 좋아했던 것도 혼자 산책을 다녔던 것도 요가를 시작했던 것도 지금 와선 모두 그 고요한 감옥에서 숨을 쉬기 위한 시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결국 어머니를 삼켜버렸다. 난 아직도 기억한다.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가 말없이 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엄마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손을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놨다. 그런데 그 손등은 붉게 상처가 나 있었다. 이미 수십 번을 깨문 흔적 같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무언가 이 집에서 아주 조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말 많이 하지 말고 푹 쉬는 게 좋겠어. 지아도 오늘은 엄마한테 너무 말 붙이지 마.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빠가 우리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 엄마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래 알겠어. 또는 응. 괜찮아. 그렇게만 말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말했다. 엄마가 병원에 좀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 요즘 좀 이상하시지? 지아도 느꼈을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아빠는 말했다. 그게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엄마가 처음 이상해진 건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그날따라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조용했다. 보통은 식빵 굽는 냄새, 믹서기 소리, 국 끓는 냄새가 뒤섞여 집안이 아침이라는 걸 알리곤 했는데 그날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엄마. 나는 부엌으로 가며 불렀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엄마는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앞치마도 하지 않은 채 커피잔을 손에 들고 그대로 굳은 사람처럼. 그 잔엔 커피가 들어있지도 않았다. 텅 빈 잔이었고 그걸 마시는 척하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다시 묻자 엄마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날 봤다. 아, 지아야. 미안해. 내가 좀 늦었네. 엄마는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가며 말했지만 그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랐다. 동작이 느리고 정신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엄마는 자주 깜빡깜빡 잊었다. 내 도시락에 숟가락을 안 챙긴다든지, 형 생일인데 아무 말도 안 하신다든지, 갑자기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소리를 줄이곤 시끄럽다며 짜증을 낸다든지. 엄마는 늘 미안하다고 했다. 요즘 내가 좀 정신이 없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다음부터였다. 하루는 엄마 방에 들어갔다가 화장대 서랍 안에 꽂혀 있는 약 봉투를 봤다. 처방약이었고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다. 나는 슬쩍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항불안제, 항우울제, 수면유도제. 처방받은 날짜는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아픈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동시에 왜 나는 지금껏 몰랐을까? 왜 엄마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자책이 몰려왔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엄마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지아야, 엄마가 가끔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웃고 있는데 내 표정이 낯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가끔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그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가봤어.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때 나는 안심했었다. 아빠가 함께 가졌구나. 그래도 우리 가족은 괜찮은 거구나. 나는 정말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며칠 후 엄마는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고 나는 우연히 엄마 휴대폰을 봤다. 화면엔 아빠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잠깐 떠 있었고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불안정한 상태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정리해 주시고 이번 일정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장은 엄마가 보낸 게 아니었다. 아빠가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였다. 그쪽에서 정리해 주시고 이번 일정.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제야 떠올랐다. 엄마는 한 번도 스스로 병원에 가자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 항상 아빠가 말했었다. 요즘 좀 불안정해 보이니까 병원 가보는 건 어때? 혹시 모르니까 약 좀 받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모든 시작이 사실은 아빠의 제안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였다. 엄마는 점점 웃지 않았고 목소리는 작아졌고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을 거의 손대지 않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문 순간이 너무 많았다. 어느 날 밤 엄마가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걸 들었다. 난 정말 이상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 문장을 듣고 차마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문장은 자신을 탓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그녀를 그렇게 믿게 만든 말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아예 식사를 거부했다. 엄마, 이거 먹어야지. 아니야, 입맛 없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그때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내 엄마 요즘 좀 심해졌지? 이제 진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결정된 듯한 말투가 무서웠다. 다음 날 엄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처음엔 검사차 하루 입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은 일주일 정도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고, 결국엔 지금은 퇴원보단 안정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엄마는 한 달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병원 면회실에서 엄마에게서 건네받은 작은 쪽지를 보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지아야, 엄마는 미친 게 아니야. 날 믿어줘. 이 안은 정말 이상해. 날 꺼내줘. 엄마가 입원하던 날 나는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도 없었고 아빠가 신문을 넘기는 소리도 없었다. 현관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의 음성이었고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누군가를 데리러 온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히 계단을 내려가며 아래층 거실을 들여다봤다. 엄마가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표정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옆에 아빠가 있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와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한 명. 엄마. 내가 내려가며 말을 걸자. 엄마는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말을 하고 있었다. 지아야, 나를 꺼내줘. 나는 엄마 옆에 다가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가? 엄마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약간 숙이고 나를 바라봤다. 대신 아빠가 말했다. 지아야, 엄마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잠깐 쉬고 올 거야. 무슨 병원인데? 무슨 검사를 한다는 건데? 정신과 진료야. 내 엄마 요즘 상태 너도 봤잖아. 나는 말이 안 나왔다.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나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야 할 정도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보다 무서웠던 건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엄마는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운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다가와 팔을 잡았을 때도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였다. 나는 그 순간 엄마가 너무 익숙한 움직임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 마치 이미 이 모든 과정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외쳤다.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아빠, 이게 뭐야? 아빠는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 보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아야, 지금은 엄마가 쉬어야 할 시간이야. 넌 학생이잖아. 학교 가야지. 엄마가 가만히 있는다고 정말 정신이 이상한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빠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엄마도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고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학교 수업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수업 중간에 휴대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됐다. 오후 3시쯤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지아야, 엄마 입원 수속 잘 끝났고 지금은 안정실에 계셔. 며칠만 안정되면 퇴원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뭔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그 말투가 무서웠다. 다음 날 나는 직접 병원으로 갔다. 엄마가 입원한 병원은 시 외곽 언덕을 따라 올라간 자리에 있었다. 도시와 떨어진 위치, 담벼락 위엔 감시용 CCTV와 철조망이 있었고 건물은 깨끗했지만 차가운 회색빛이었다. 면회실에서 나는 드디어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다. 화장은 하지 않았고 입고 있던 옷은 병원복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엄마. 나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다. 엄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눈빛으로 말했다. 지아야,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엄마는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는 미친 게 아니야. 응. 여기 사람들은 엄마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 근데
엄마는 여기 있으면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집에서 아빠랑 얘기했어야지. 아빠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는 눈물을 참는 얼굴로 말했다. 지아야, 엄마는 요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진짜 미친 걸까? 생각했어. 근데 너를 보면 아니라는 걸 알아.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 집이 이상했던 거야. 아빠가 우리를 너무 오래 조용하게 만들었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내 손을 잡고 작은 쪽지를 쥐어줬다. 접힌 종이 한 장. 펼치면 단 한 줄. 지아야, 나를 꺼내줘. 나는 병원을 나와. 그 쪽지를 수십 번 접었다 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믿고 의지하던 가장 완벽했던 아빠라는 이미지가 천천히 깨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정신병원이 아니라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지 9일째 되는 날,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손님인 줄 알았다. 회사 관계자거나 아빠의 지인, 혹은 무슨 상담사나 복지사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식탁에 앉아 내가 먹던 사과를 스스럼 없이 집어들고 이 사과 되게 맛있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누구세요?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나는 내 아버지랑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야. 요즘 좀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자주 들르기로 했어. 도와드릴 일? 우리 집에? 나는 순간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응. 요즘 정신없기도 하고 내 엄마가 없는 동안 가정 쪽 일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 말은 분명히 이렇게 들렸다. 너희 엄마 대신 이 여자가 이 자리를 당분간 메울 거다. 그날 밤 나는 자는 척하고 거실을 지나가던 그 여자의 실루엣을 봤다. 그녀는 욕실 앞에서 멈춰서더니 거울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집 같네. 나는 이불을 덮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뒤 아침을 먹으러 나왔는데 그 여자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접시, 그릇, 젓가락. 모두 엄마가 늘 쓰던 자리 그대로. 지아야, 아침 먹자. 그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심지어 엄마가 평소 쓰던 억양과 아주 비슷한 톤이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지 못했다. 그 여자가 내 앞에 앉은 뒤 내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이 사람은 우리 엄마 자리에 앉아 있다.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저 여자 누구야? 왜 우리 집에서 밥을 차리고 앉아 있는 거야? 아빠는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다. 도와주는 거야. 잠깐이야. 지아, 너도 알잖아. 요즘 우리 집이 좀 복잡하잖아. 그런데 왜 엄마 자리에 앉아 있어?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식탁 위 사과를 반으로 잘랐다. 그 손놀림은 너무도 익숙했고 말이 없을수록 더 무서웠다. 그 여자는 그날부터 우리 집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아빠 방 옆방에 짐을 넣었고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더니 엄마가 쓰던 앞치마를 꺼내 입었다. 나는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거 엄마 거예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 걸려 있어서 그냥 썼어. 다음부터 안 입을게.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도 그 앞치마를 입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며칠 뒤 그 여자는 우리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나갔다.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 강아지를 품에 안고 우리 집 새 식구랑 산책 중이라는 글과 함께. 나는 그걸 보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계정에는 우리 집 거실, 우리 주방, 엄마가 좋아하던 꽃병이 찍힌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에는 해시태그 행복한 하루, 해시태그 따뜻한 집,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나는 아빠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 여자랑 사귀어. 엄마 입원하자마자 그 여자랑 살림 차린 거야. 아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끔찍했다. 그날도 병원 면회실은 조용했다. 탁자, 의자, 회색벽, 창밖에 언덕길까지 모든 게 정지된 사진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말이 없었다. 입원한 지 3주째. 엄마는 더 이상 눈을 똑바로 뜨지 않았고 말도 줄었고 손끝에 힘도 없어 보였다. 나는 매주 2번 엄마를 보러 갔지만 그건 면회라기보다는 내 죄책감을 확인하러 가는 시간 같았다. 처음 입원했을 때만 해도 엄마는 속삭였다. 여기 이상해.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지아야, 나를 꺼내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삭임도 사라졌다. 지금은 그저 웃는다. 멍한 얼굴로 슬프게 웃는다. 그리고 말하지 않는다. 엄마는 포기한 걸까? 그날 나는 꽃 한 송이를 들고 갔다. 예쁜 걸 주고 싶었다기보다는 엄마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엄마, 이거 봐. 엄마가 좋아하던 연분홍 프리지어야. 엄마는 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다. 근데 향이 안 나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 이젠 아무 감흥도 주지 않는다는 걸 그 표정 하나로 알아버렸다. 엄마, 엄마 아직도 그 여자 우리 집에 있는 거 알아?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여자가 엄마 앞치마 입고 있어. 엄마 자리에서 밥 먹고 엄마 강아지랑 사진 찍어서 올려. 그 순간 엄마의 손이 꽃봉오리를 천천히 부쉈다. 손끝으로 꾹 눌러 연분홍 꽃잎이 구겨지는 소리. 작고 조용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분노였다. 나는 말했다. 엄마, 아무도 엄마 대신 말 안 해줘요. 엄마가 말해야 해요. 제발 말해줘요. 지금 이거 엄마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그저 벽을 바라봤다. 그러다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무언가 작고 얇은 걸 쥐어줬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감쌌다. 그리고 말없이 면회는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천천히 손을 펼쳤다. 작은 종이 조각, 약 봉투를 찢은 크기, 손글씨, 흐트러진 획.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문장 하나가 쓰여 있었다. 지아야, 날 꺼내줘. 난 미친 게 아니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진짜로 울고 싶었던 건 지금까지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강하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그 쪽지를 들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빠는 왜 이걸 이렇게 빨리 진행했을까? 엄마는 왜 그렇게 무기력했을까? 정신과 진단은 정말 필요했던 걸까? 그 여자 대체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내가 이 모든 걸 눈치채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다음 날 나는 큰맘 먹고 엄마의 진료 기록 복사본을 요청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엄마의 위임장처럼 보이는 문서가 있으면 가능했다. 죄송한데요. 지아 씨는 아직 미성년자시라 단독 요청은 어렵습니다. 그럼 담당 선생님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지금 진료 중이세요. 따님이 걱정되시는 건 이해하지만 전문가 판단에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나는 다음으로 그 여자의 SNS를 다시 뒤졌다. 사진들, 위치 태그, 같이 있는 사람들, 팔로우한 계정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녀가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 지금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과 같은 법인 소속이었다. 둘은 간접적으로든 어딘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설계다라고 확신했다. 나는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지아야, 날 꺼내줘. 난 미친 게 아니야. 그 문장은
엄마가 엄마인 걸 증명하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엄마를 지켜줄 사람은 이제 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냥 조용히 살아. 오빠는 그날 그렇게 말했다. 작은 방에서 커튼도 치지 않은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는 이미 무너졌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아니야. 무너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누구보다 더 또렷해. 우리는 부부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가족보다 멀었다. 아버지는 침묵했고 어머니는 감금되었으며 나는 울었고 오빠는 외면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오빠에게 그 쪽지를 보여줬다. 지아야, 날 꺼내줘. 난 미친 게 아니야. 그 문장을 읽고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어떤 반응이든. 그리고 한참 뒤 그가 한마디 했다. 미친 건 아빠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말없이 숨죽여. 그렇게 우리도 뭔가가 무너졌고 그 위에 남은 건 딱 하나였다. 엄마를 꺼내야 한다. 우리는 그제야 진짜 세상을 보게 됐다. 아빠는 사업가였고 로펌과 병원, 지역기관, 공무원 라인까지 그의 인간관계는 견고했다. 엄마가 입원한 병원은 그가 투자한 병원이었고 그 여자가 일했던 병원이었으며 그 진단서를 쓴 의사는 아빠와 수년간 거래했던 사람이었다. 이건 의료가 아니었다. 이건 격리 설계였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엄마의 입원 과정에 대한 이해 제기를 하려고. 그러나 상담을 마친 변호사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성년자인 여러분은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입원된 병원은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가족 1인의 동의와 진단서로도 입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이상하지 않아도 아빠가 이상하다고만 말하면 그게 입원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표현이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전문의 한 명의 진단이 더해지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죠.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며 한참을 침묵했다. 오빠가 말했다. 이건 법의 문제도 아니다. 구조 자체가 아빠 쪽이야. 그럼 엄마는? 엄마는 지금 그 구조에 갇힌 거지. 그걸 깨려면? 오빠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미쳐야 돼.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다. 이성적으로는 못 이겨. 우리는 감정으로, 관계로 그들이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뛰어야 해. 그날부터 우리는 역할을 나눴다. 나는 병원에 매일 면회를 가며 엄마의 상태를 녹음하고 기록했다. 엄마는 말은 없지만 눈빛과 표정으로 우리를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오빠는 SNS에서 불륜녀의 흔적을 추적했고 그녀가 어떻게 사업 자금을 쓰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전부 분석했다. 아빠의 사업 파트너와 거래처, 지역신문, 공무원, 고등학교 동창까지 그의 인간관계를 그물처럼 엮어냈다. 우리는 알았다. 정면 승부는 안 된다. 침투와 파열로 대응해야 한다. 오빠는 한 번 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물었다. 어머니가 강제 입원된 후 정신적 문제가 없다는 제3자 진단이 있다면 퇴원이 가능합니까? 변호사는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이해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건 매우 까다롭고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미친 짓, 제3의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엄마를 몰래 데려가 진단을 받는다. 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운다. 그리고 그 증거를 사회에 흘린다. 오빠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미쳤다고? 그래, 맞아.
근데 지금 엄마 구하려면 정상이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차례야. 퇴원 승인됐습니다. 그날 병원 면회실에서 우린 그 말을 들었다. 담당 간호사는 서류를 한 장 내밀며 말했다. 제3의 진단 결과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신에 따라 씨의 강제 입원은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우리가 드디어 엄마를 꺼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퇴원복을 내밀고 소지품을 정리해 줄 때도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엄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오랫동안 햇빛을 못 본 손처럼 냉기만 가득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집에는 안 가. 그 말은 처음 엄마 입에서 나온 완전한 문장이었다. 엄마는 퇴원 당일 우리 집이 아닌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짐도 없었다. 생각도 감정도 모두 두고 나온 사람처럼 그저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왜 기뻐하지 않아? 왜 울지 않아? 왜 나를 안아주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놀라지 않은 얼굴이었다.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내 딸은 착했어. 그래서 오래 참았지. 그 말이 너무 슬펐고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빠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우린 엄마를 꺼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 질문을 나도 하고 있었다. 왜 이게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우린 그때 깨달았다. 구출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불 꺼진 아파트 단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엄마, 왜 집에 안 가는 거야?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그 집에 있으면 내가 다시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도, 그 남자도, 그 집 자체가 이제 내 기억에서 지워졌으면 좋겠어. 나는 울고 싶었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그저 모든 걸 닫은 사람처럼 조용히 자기 안에 숨어 있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일상 훈련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햇빛을 받았고 매일 산책을 나갔으며 말은 없었지만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몰래 그 일기를 훔쳐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몸이 떨렸다. 우린 엄마를 꺼낸 게 아니야. 그저 감옥에서 풀어준 것뿐이야. 그 말은 오빠가 며칠 뒤에 한 말이었다. 맞는 말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그 감옥은 이제 세상 그 자체였다. 엄마가 태어난 뒤 우린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빠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심지어 친척들조차. 엄마는 조용했고 우리는 그 조용함을 복수의 시작으로 삼기로 했다. 아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여자를 계속 집에 들였다. 그녀는 엄마가 사라지자 더 당당해졌고 이제는 우리 강아지를 우리 아기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다. 오빠가 말했다. 지금은 건드리지 마. 절대 지금은 안 돼. 왜? 우리가 증오할수록 그들은 방심한다. 그럼 언제? 우리가 모든 걸 빼앗고 남은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날부터 우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 불륜녀의 금전 흐름 추적. 그녀는 아빠 회사에서 외부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었다. 통장에 입금된 기록을 확보했고 회사 내부 정산 담당자를 통해
그녀 명의로 된 거래 명세서 사본까지 확보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신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의 대외 신뢰도 흔들기. 아빠는 지역사회에서 꽤 평판이 좋았다. 기부도 했고 강연도 나갔고 청년 창업 멘토라는 이름으로 칼럼도 썼다. 우리는 그가 쓴 칼럼과 실제 회사 운영 자료를 비교해 내용 불일치와 재정 왜곡 사례를 정리했다. 그걸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뿌렸다. 3. 법적 포위망 만들기. 엄마는 퇴원 후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 상담 기록은 법적으로 중요한 2차 정신 진단 증거가 되었다. 우린 엄마의 진료 기록, 입원 전후 상태 변화, 병원에서의 이상 행위 등을 모두 정리해 소송 대응을 위한 자료화를 진행했다.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정식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4. 불륜녀의 SNS 역추적. 그녀는 여전히 자랑했다. 해시태그 사랑해, 해시태그 우리집, 해시태그 따뜻한 사람들. 하지만 그 사진 안에는 아빠의 업무용 서류,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문서, 그리고 때로는 무단 촬영된 직원 얼굴까지 올라와 있었다. 우린 그것들을 캡처했고 노트에 정리해 번호를 붙였다. 그 증거만으로도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충분했다. 오빠가 말했다. 이제 퍼즐은 다 모였어.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야. 왜? 그들은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 복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빠는 여전히 차분하고 깔끔한 말투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 여자는 여전히 우리 집에서 아침을 맞았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었다. 우린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을 한 조각씩 파괴할 수 있는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 나는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말했다. 말하지 않아야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 이제 너희가 말해. 그날 밤, 우린 익명 계정으로 첫 번째 폭로글을 올렸다. 정신병원에 엄마를 가둔 아버지. 그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이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댓글은 빠르게 달렸고 다음 날엔 해당 병원에 대한 리뷰에 낯선 별점 테러가 시작됐다. 그 다음 주 아빠 회사의 외부 투자자가 연락을 끊었다. 그 다음 달 불륜녀의 사업 계좌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되자 그 여자는 이 집에 더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복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히 도착하고 있었다. 무너지는 건 항상 소리 없이 시작된다. 크게 깨지거나 부서지기 전에 금이 간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우리 가족도 그랬다. 불륜녀는 먼저 금이 갔다. 그녀는 갑자기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모든 게시물을 내렸다. 그녀의 쇼핑몰은 배송 지연 공지와 함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댓글은 지워졌고 리뷰는 막혔고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 여자. 이제 안 보이네. 오빠가 툭 던지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도 안 들어와. 며칠째. 불륜녀의 마지막은 참 웃겼다. 하루는 외할머니 집 앞까지 찾아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 딸이 그렇게 똑똑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저 그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여자는 결국 울면서 돌아갔다고 한다. 그녀가 떠난 후 아빠는 달라졌다. 하지만 그건 후회나 반성의 변화가 아니었다. 무너지는 사람 특유의 허무함이었다. 회사에서는 이사 한 명이 사임했다. 주요 거래처 하나가 연락을 끊었다. 지역 신문에선 최근 이번 의혹 관련 실명 미공개 고발이라는 기사가 떴다. 아빠는 그 어떤 것도 대놓고 반응하지 않았다. 늘 그렇듯 침묵과 정리된 문장으로 사태를 넘기려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오빠와 아빠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아 그를 멀리서 바라봤다. 그는 혼자였다. 전화도 없었고 미팅도 없었다. 다들 떠났고 남은 건 거짓과 침묵뿐이었다. 집도 조용해졌다. 엄마의 자리를 차지했던 여자는 사라졌고 아빠는 혼자 거실에서 뉴스를 틀어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아빠는 집에 누굴 데려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아빠랑 같이 있는 사람 없어요. 남은 건 아빠뿐이에요. 그 문자에 아빠는 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빠는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우리는 통보받았다. 아빠는 본인 명의 재산 일부를 처분했고 기존 회사는 정리수순에 들어갔다. 남은 건 부동산 몇 채와 상호 명의의 예금 계좌뿐이었다. 아빠는 떠났다. 도망도 해명도 없이 그저 지워지는 사람이 되었다. 엄마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식사를 챙기고 마트에서 장을 본다. 어느 날 나는 엄마와 함께 저녁거리를 사러 갔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엄마가 작게 말했다. 이게 사는 거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밤 오빠가 말했다. 우리 이긴 거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린 이겼어.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조용해야 진짜 무서운 복수지. 무너지는 집은 항상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그리고 그 잔해는 다시는 쌓이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거실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엄마는 창문을 열고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물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작게 웃었다. 예전에는 그 소리를 듣고 엄마 좀 조용히 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엄마 발밑을 맴돌았다. 엄마는 조용히 식빵을 굽고 계란을 삶았다. 나는 그런 엄마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게 우리가 바란 거였지. 뉴스에선 더 이상 아빠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여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빠 회사는 공식 해산했고 그녀는 도시에 없었다. 모두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오빠는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이다. 엄마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응원해줬다. 나도 새 학기를 맞았다. 집과 학교, 도서관, 엄마와 오빠, 그리고 내가 있을 자리를 조금씩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지아야. 응? 사람이 진짜로 미치는 순간은 억울한데 아무도 안 믿어줄 때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넌 믿어줬어. 너랑 오빠 덕분에 엄마는 마지막에 돌아올 수 있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웃었다. 작게, 아주 작게.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이 이제까지 본 그 어떤 웃음보다 가장 강하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이제 싸우지 않는다. 쫓지도 쫓기지도 않는다. 엄마는 매일 산책을 하고 나는 학원에 다니고 오빠는 비자를 준비한다.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다. 그런데 바로 그게 특별한 삶이라는 걸 우린 이제 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나를 불렀다. 지아야. 응? 내일 마트 같이 갈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갈게. 계란 다 떨어졌지?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평범한 하루를 살려면 냉장고도 꽉 차 있어야 하잖아.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리고 작게 눈물을 닦았다. 그 누구보다도 엄마는 평범한 하루의 위대함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진짜 복수였다는 걸.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식빵 한 조각을 입에 물었다. 햇살은 그대로였다. 엄마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문득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야 진짜 평범한 하루네.